안녕하세요.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새해 첫날 야심차게 헬스클럽에 등록하고 막 새벽 5시에 일어나겠다 다짐했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알람 끄고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거요. 대체 왜 우리의 결심은 항상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걸까요? 오늘 저희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힘, 우리 삶을 뒤에서 조종하는 패러다임에 대해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탐구할 자료는 전설적인 자기계발의 대가죠. 밥 프록터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담은 책 밥 프록터 부의 확심의 핵심 내용입니다. 40년 넘게 잠재의식의 힘을 연구한 분인데 그 통찰을 통해서 매번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게 만드는 우리 안의 그 생각의 틀을 깨는 법,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현실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아보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 책에 정말 공감 가는 예시가 하나 나옵니다. 정상 체중보다 30kg이나 더 나가는 한 남자가 있어요. 드디어 큰 마음을 먹고 다이어트를 시작해서 순조롭게 2kg, 3kg, 그러다 5kg까지 감량에 성공해요. 주변에서도 알아봐주고 스스로도 뿌듯하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상하게도 갑자기 늦은 밤에 피자를 시키거나 폭식을 하는 등 예전의 나쁜 습관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정말 미스테리한 일인데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보이지 않는 적, 패러다임이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패러다임이요? 네. 이 책에서 밥 프록터는 패러다임을 우리 정신의 자동 온도 조절 장치에 비유합니다. 자동 온도 조절 장치요? 네. 예를 들어서 실내 온도를 20도로 설정해두면 날씨가 더워지면 에어컨이 켜지고 추워지면 히터가 켜져서 어떻게든 20도를 유지하잖아요. 아, 네, 그렇죠. 우리의 패러다임도 똑같습니다. 이 남자의 잠재의식 속에는 나는 뚱뚱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뭐랄까 90kg이라는 온도로 딱 설정되어 있었던 거죠. 아, 그러니까 5kg을 빼서 85kg이 되는 순간 잠재의식 속 온도 조절 장치의 경고등이 켜진 거군요. 설정값에서 벗어났잖아. 빨리 원래대로 돌려놔 하면서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평소에 먹던 음식을 다시 찾게 만들고 운동을 거르게 만들어서 결국 원래의 90kg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겁니다. 의식적으로는 살을 빼고 싶어 하지만 잠재의식에 각인된 훨씬 강력한 프로그램이 그 모든 노력을 수포로 돌리는 거죠. 근데 그게 정말 의지력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일까요? 솔직히 다이어트에 실패하면 내 의지가 약해서 그래 이렇게 자책하게 되잖아요. 이 패러다임이라는 개념이 일종의 편리한 변명거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이건 변명이 아니라 우리가 싸워야 할 진짜 상대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지도에 가깝습니다. 지도요? 네, 의지력은 의식의 영역에 속하는데 그 힘이 아주 미미해요. 잠재의식이라는 거대한 조류가 북쪽으로 흐르고 있는데 의지력이라는 작은 돛담배로 남쪽으로 가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과 같아요. 아, 잠시 몇 미터는 갈 수 있겠지만 결국엔 조류에 휩쓸려 북쪽으로 떠내려가게 되죠. 현명한 방법은 돛담배에 노를 더 세게 젓는 게 아니라 그 조류의 방향 자체를 남쪽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 조류가 바로 패러다임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그렇군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느라 힘을 빼는 게 아니라 그 적의 실체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는 말이네요. 제임스 앨런의 몸은 마음에 새겨진 생각에 반응하는 도구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군요. 조류의 존재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밥 프록터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진동의 법칙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는데요. 솔직히 진동, 주파수 같은 이야기는 조금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을 때가 있거든요. 내가 부자 주파수에 맞춰야 부자가 된다니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이고 그냥 막연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말과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하하, 그렇게 느끼시는 게 당연합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이걸 무슨 신비주의처럼 접근하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밥 프록터가 말하는 주파수는 우리의 지배적인 감정 상태라고 이해하면 훨씬 쉬워요. 지배적인 감정 상태요. 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늘 돈 걱정을 하고 청구서를 보면서 한숨 쉬고 부자들을 보면서 질투랑 박탈감을 느낀다고 해보죠. 이 사람의 감정은 불안, 결핍, 두려움이라는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가난의 주파수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비한 전파 같은 게 아니라 내가 일상에서 주로 느끼는 감정의 패턴을 말하는 거군요. 그럼 부의 주파수는 감사, 여유, 자신감 같은 감정 상태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 감정 상태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거든요. 가난의 주파수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사업 기회가 와도 사귈 거야. 내가 어떻게 해? 라면서 의심부터 하고 기회를 놓칩니다. 네네. 반면 부의 주파수에 있는 사람은 똑같은 기회를 보고 재미있겠는데 어떻게 활용해 볼까? 라면서 가능성을 탐색하죠. 결국 다른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내 감정 상태가 세상을 보는 필터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럼 그 필터, 즉 주파수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식적으로 나는 부자다라고 외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반복이라는 핵심 원리가 등장합니다. 잠재의식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비옥한 땅과 같아요. 어떤 씨앗이든 반복해서 심으면 그냥 싹을 틔웁니다. 책에서 드는 히틀러의 예는 좀 섬뜩하지만 이 원리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죠. 그는 거짓말도 계속 반복하면 대중은 믿게 된다는 걸 알고 있었고 실제로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독일 국민 전체의 믿음을 팍곡을 했습니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지만 그 원리를 반대로 적용하면 엄청난 힘이 되겠네요. 나는 부족해, 나는 운이 없어 같은 부정적인 거짓말을 저도 모르게 수십 년간 스스로에게 반복해 왔을 수도 있으니까요. 정확합니다. 대부분 우리를 올가매는 신념들은 사실 타당한 근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과거의 한두 번의 실패 경험이나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을 스스로에게 반복하면서 진실로 만들어버린 거죠. 네네. 그래서 인생을 바꾸려면 먼저 내가 어떤 씨앗을 내 잠재의식이라는 땅에 반복해서 심고 있었는지부터 알아차려야 합니다. 패러다임이 뭔지, 그리고 그걸 바꾸려면 반복을 통해 주파수, 즉 지배적인 감정 상태를 바꿔야 한다는 것까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로 하는 건 다르잖아요. 매일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저 같은 사람을 위해 책에서 정말 이것만은 꼭 해라 하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 같은 게 있었나요? 네, 아주 명확하고 강력한 3단계 실행 규칙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규칙은 바로 결정입니다. 결정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결정은 오늘부터 운동해야지 같은 평범한 결심이 아닙니다. 훨씬 근본적인 차원인데 어떤 사람이 될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어떤 사람이 될지를 먼저 결정하라는 건 순서가 뒤바뀐 것 같은데요. 보통은 열심히 운동하고 식단 조절을 해서 건강한 몸을 만들고 그 결과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닌가요? 이건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우리는 보통 행동, doing 해서 결과, having을 얻고 그런 존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네, 그렇죠. 하지만 밥 프록터는 순서를 완전히 뒤집으라고 말합니다. 그런 존재가 되고 행동을 하면 결과는 따라온다. 이 순서로 가야 한다는 거죠. 아, 책에 인용된 괴테 말, 무엇을 할 수 있기 전에 우선 무언가가 되어야 한다가 핵심입니다. 즉, 건강한 사람이 되기로 먼저 결정하고 그 정체성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건강한 사람은 아침을 어떻게 시작할까? 이렇게 질문하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거죠. 아, 정체성을 먼저 세우고 나면 그에 맞는 행동을 선택하기가 훨씬 쉬워진다는 말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 새로운 정체성을 잠재의식에 심는 방법이 두 번째 규칙이겠네요. 바로 시각화죠. 책에서는 나는 지금 해서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처럼 원하는 미래를 이미 이루어진 현재형으로 쓰고 녹음해서 계속 들으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시각화를 할 때 단순히 이미지를 떠올리는 생각에 그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생각이 아니라요? 네, 핵심은 느낌입니다. 생각은 의식의 영역에 머물지만 감정은 잠재의식으로 바로 연결되는 다이렉트 라인이거든요. 사실 저도 예전에 거울 보고 확언을 외쳐본 적이 있는데 너무 어색하고 스스로한테 거짓말하는 것 같아서 금방 그만뒀거든요. 나는 부자다라고 외치는데 통장 잔고는 뻔하니까요. 그 어색함을 어떻게 극복하죠? 그 어색함이야말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아, 정말요? 네, 책에서는 이걸 X와 Y의 개념으로 설명해요. 기존의 편안하고 익숙한 패러다임이 X, 나는 평범하다라면 새롭게 주입하려는 생각이 Y, 나는 풍요롭다, 입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Y가 이질적이고 불편하게 느껴지죠. 이때 대부분 포기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핵심은 그 불편함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Y가 이미 현실이 된 상태로 미리 가서 그때 느낄 짜릿함, 감사함, 행복함을 지금 이 순간 생생하게 느끼는 거죠.
이 감정적인 개입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Y가 더 이상 불편하지 않고 새로운 X, 즉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불편함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안으로 들어가서 감정적으로 흠뻑 젖어야 하는 거군요. 굉장히 역설적이면서도 설득력이 있네요. 그렇다면 이 불편한 과정을 지속하게 만드는 힘이 필요할 텐데 그게 바로 마지막 세 번째 규칙, 규율이겠군요. 그렇습니다. 규율은 스스로에게 내린 명령을 반드시 따르는 능력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어렵지만 이것 없이는 앞에 두 단계가 모두 무용지물이 되죠. 책에 나오는 밥 프록터가 한 여성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일화가 이 규칙의 힘을 잘 보여줍니다. 아, 어떤 일하죠? 그 여성이 녹음 파일을 듣다 말다 하니까 밥 프록터가 이렇게 말하죠. 앞으로 30일 혹은 60일 동안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녹음을 매일 들으며 스스로 세운 규율을 지켜보세요. 그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 인생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정리하는 작은 규율 하나를 지켰을 뿐인데 그날 하루의 다른 일들도 더 잘 해내게 되더라고요. 나는 아침에 이불 정리도 하는 사람이야 라는 작은 성공 경험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핵심은 녹음 파일을 듣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나는 내가 한 말을 지키는 사람이다 라는 새로운 자기 믿음을 잠재의식에 심는 과정이에요. 아, 작은 규율 하나를 지켜내는 성공 경험이 자기 신뢰라는 근육을 키우고 이 근육이 있어야 더 큰 변화라는 무거운 역기도 들어올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좋습니다. 결정, 시각화, 규율. 이 세 가지 도구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꼭 찬물을 끼얹는 일이 생기잖아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가 비난의 말을 던진다거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지는 것처럼요. 그런 외부 자극에 평정심을 잃고 폭발해버리면 모든 게 도로미타불이 될 텐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게 바로 이 모든 과정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바로 반응하지 말고 대응하라는 원칙이죠. 반응하지 말고 대응하라. 네. 이 통찰은 아우슈비츠 수용소라는 극한의 상황을 겪었던 빅터 프랭클 박사의 경험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빼앗긴 상황 속에서 인간에게 남은 마지막 자유를 발견했죠. 바로 어떤 자극과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이요. 보통은 자극이 오면 거의 즉시 반응이 튀어나오지 않나요? 누가 제 발을 밟으면 악! 소리가 먼저 나오는 것처럼요. 그게 바로 반응입니다. 잠재의식에 프로그래밍된 대로 생각 없이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내 감정의 리모컨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행위와 같습니다. 아, 하지만 대응은 다릅니다. 그 짧은 공간, 그 틈 사이에서 잠시 멈추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운전 중에 누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상황을 가정해보죠. 여기서 반응은 경적을 울리고 욕을 하는 거겠죠. 그럼 대응은 그 순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대응은 그 찰나의 순간에 의식적으로 다른 생각을 선택하는 훈련입니다. 저 사람 무슨 급한 일이 있나 보네. 가족이 아픈가? 어쨌든 사고 안 나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거죠. 물론 처음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피아노를 배우는 것과 같은 훈련이에요. 처음에는 악보 보랴, 건반 보랴, 버벅대지만 연습을 반복하면 나중에는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생각하는 방식도 똑같습니다. 반응의 노예가 될 것인지 대응의 주인이 될 것인지를 매 순간 훈련하다 보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평온을 유지하는 것이 새로운 자동 반응이 됩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 삶의 결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잠재의식 속 프로그램, 즉 패러다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었네요. 그리고 가장 희망적인 메시지는 우리가 그 프로그램의 희생자가 아니라 얼마든지 새로운 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다는 점이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데이터에 의해 자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될지를 먼저 결정하고 그 감정을 생생하게 느끼며 시각화하고 그 과정을 규율로 지켜나가는 구체적인 도구를 통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상의 모든 순간에 반응이 아닌 대응을 선택하는 훈련을 통해 그 프로그램을 외부 바이러스로부터 지켜낼 수 있죠. 중요성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두려움과 신념 모두 아직 일어나지 않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행위인데 어느 쪽을 믿기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당신이 이 대화를 마무리하며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 몸은 1초에 약 4천만 개의 세포를 교체하며 끊임없이 스스로를 재창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4천만 개요? 네. 당신의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몸이 이토록 완벽한 재창조를 매 순간 해내고 있다면 만약 당신이 그 재창조의 원리를 의식적으로 당신의 생각과 신념에 적용한다면 과연 어떤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더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을 설정하세요. 여러분의 선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만들 겁니다.